자, 고급학 첫 번째 연습 문제. 오늘 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거는 강철 용기에 들어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강철 용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V가 일정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실린더에 들어있다는 것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실린더는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항상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외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부 압력이 일정하면 당연히 이 내부 압력도 일정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는 이제 압력이 일정한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선 강철 용기에서 온도를 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라는 식이 있을 때 V가 일정한 거잖아요. 강철 용기는 V가 일정합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올라갔을 때 뭐가 올라가야 돼요? 압력이 올라가야겠죠. 네. 그 안에 들어있는 뭐 기체 몰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체 상수가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은 압력이 증가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밀도인데, 밀도라는 거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가도 이 강철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질량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강철 용기면은 부피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 질량과 부피가 둘 다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는 온도가 증가해도 항상 일정하겠죠. 자, 다음 실린더를 봅시다. 실린더는 이제 PV는 nRT에서 이 P가 일정한 상황이죠. 압력이 일정. 자, 그러면은 온도가 증가한다면은 부피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증가하면 실린더에 그 피스톤이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좀 착각하기가 쉬운 게, 그럼 부피가 증가하니까 압력은 감소한다라고 이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학생들이 많은데, 실린더는 항상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실수하지 않고, 부피가 증가한다 해서 압력이 이제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는 압력은 항상 일정한 상황으로 이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일정이라고 이제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밀도인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실린더 속에 있는 네온의 기체 뭐 몰수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죠. 부피는 어떻게 돼요? 부피는 위의 상황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부피가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가 증가해서 밀도는 감소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2번이 조금 헷갈렸을 텐데, 자, 볼게요. 온도를 만약에 올린다면은 벽에 충돌하는 빈도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은 시간당 벽에 충돌하는 횟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강철 용기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강철 용기는 다시 말하지만은 부피가 일정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어떤 걸 배우냐면은, 이 만약에 이제 단원자 분자일 때 2분의 3 KT가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에 해당한다 라는 식을 배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체 분자가 운동하는 속력,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속력과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가 올라간다면은 이제 강철 용기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어떤 속력이 빨라지기 때문에 벽에 충돌하는 빈도수는 증가하겠죠.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도 올라가면은 기체 분자들이 더 빨리 움직여서 강철 용기 이제 벽에 더 이제 시간당 많은 횟수의 분자들이 충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실린더는 어떤가요? 실린더가 좀 많이 헷갈려요. 자, 다시 말하지만 실린더는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압력이.
자, 얼핏 생각하면은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마찬가지로 기체 분자들의 속력이 빨라져서 벽에 충돌하는 빈도수가 증가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니까 벽에 충돌하는 빈도수가 감소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피가 증가해서 빈도수가 감소하나? 아니면은 속력이 빨라져서 빈도수가 증가하나? 이게 되게 헷갈리죠.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볼게요. 위에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피스톤에서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은 외부에서 실린더에 가해주는 압력과 내부에서 외부로 가해주는 압력이 같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압력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기체 분자들이 벽에 충돌하는 힘과 연관이 있죠. 어차피 여기 면적은 같으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외부에서 이 피스톤에 이제 기체 분자가 충돌하는 힘과 내부에서 피스톤의 기체 분자가 충돌하는 힘이 같아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안과 밖을 비교를 해보면은 온도를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내부의 실린더의 온도는 높은 온도일 거고, 그러니까 높은 온도일 거고, 그 다음에 실린더 외부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겠죠. 그럼 낮은 온도면은 상대적으로 기체 분자들이 더 느리게 움직일 거고, 높은 온도면은 상대적으로 기체 분자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는 분자들이 이렇게 느리게 그게 충돌하고 있고, 안에서는 기체 분자들이 되게 빠르게, 그러니까 더 분자 하나하나가 강한 힘으로 충돌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기체 분자 하나가 벽에 가하는 힘 곱하기 기체가 충돌하는 빈도수, 이것이 분자가 벽에 가하는 힘과 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분자 한 개당 벽에 가하는 힘과 분자가 벽에 충돌하는 빈도수를 할까요? 벽에 충돌하는 빈도수가 결국에는 분자가 전체라고 해야 되나요? 전체가 벽에 가하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외부하고 내부에서 분자 전체가 벽에 가하는 힘은 같아야 돼. 그런데 외부에서는 분자 한 개당 벽에 가하는 힘이 약하고, 내부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분자 한 개당 벽에 가하는 힘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궁금한 이 벽에 충돌하는 빈도수는 내부가 더 낮아야겠죠? 왜냐면 분자 하나당 벽에 가는 힘이 크니까 벽에 충돌하는 빈도수는 더 낮아야 외부에서 분자들이 가하는 힘과 균형을 이루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실린더 내부에서는 벽에 충돌하는 빈도수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서 1, 2번을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르발스 상태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번 우리 첫 시간에 퀴즈로도 냈지만은 한 번만 더 복습을 할게요. 자, 복습을 하면은 P 플러스 A의 V분의 N의 제곱, 그 다음에 V 빼기 NB, 이게 NRT라고 했었고, 여기서 이 항이 압력을 보정해주는 항이고, 여기가 부피를 보정해주는 항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압력 보정 인자인데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대략적으로 분자 간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 분자 간의 힘이 셀수록 A의 값이 커진다. 압력 보정을 더 많이 해줘야 된다. B는 분자 자체의 크기와 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그랬고,
분자 자체의 크기가 클수록 부피 보정이 더 많이 들어가줘야 된다 라고 했었죠. 자, 이거 관련해서 2번을 풀어볼 건데, 자, 수소하고 질소하고 물의 A 값을 비교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는 분자 간 상호작용을 비교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클수록 A의 값이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2N2, H2O의 분자 간 상호작용을 비교해주면 되고, 자, 셋 중에는 뭐가 가장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큽니까? H2O죠. 이유는 H2O는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분자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H2O가 가장 반대레발스 상수인 A 값이 가장 큰 분자이고, 그러면 이제 H2하고 N2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두 개 중에서는 무엇이 더 분자 간 상호작용이 큽니까? 둘 다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쌍극자임은 작용하지 않고 오로지 분산력만으로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분산력은 대체적으로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 N2가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정답은 A 값을 비교하자면은 H2보다는 N2가 더 분산력이 크니까 더 크고, 마지막으로는 H2O가 수소 결합이 존재하니까 가장 크다. 자, B 값은 뭘 비교하면 된다 그랬어요? 분자 자체의 크기를 비교하면 된다 그랬죠? 분자 자체의 크기가 클수록 B 값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헬륨, 네온, 아르곤의 크기를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럼 간단하죠? 헬륨, 다음이 네온, 다음 아르곤, 이 순서대로 커지겠죠. 자, 3번. 자,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프린트에도 있고 퀴즈도 나왔던 내용인데 한번 그려볼게요. 암요산의 펩타이드 결합은 이런 식으로 CO 이중 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NH 단일 결합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는데, 자, 질소 근처에서는 지금 보면은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세 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은 질소 원자 근처로 삼각불형을 가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CONH가 전부 다 한 평면에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공명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 이거 비공유 전자쌍 다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유로는 공명 구조를 위와 같은 공명 구조를 가지기 때문. 이해했죠? 예, 공명 구조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질소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세 개의 이제 입체수죠. 입체수를 가지기 때문에 질소 주위로 이제 삼각 평면 형태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CONH가 전부 다 한 평면에 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자, 4번. 결합선 구조식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죠? 결합선 구조식은 이제 탄소를 꼭지점에 나타내고 탄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수소는 생략을 한다 라고 말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지점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점들이 전부 다 탄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탄소는 기본적으로 결합이 4개여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결합의 개수가 조금 남는다면은 나머지는 탄소가 수소하고 결합을 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이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소를 새롭게 그려주면 된다고 했었죠.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이제 각 원자들의 형식 전환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형태는 이제 앞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 있다라는 걸 나타낸다고 했었죠. 이거의 반대가 기억나나요? 이렇게 점선을 표시되어 있으면은 이제 뒤로 들어가 있다
라고 설명을 했었고, 어쨌거나 그 모든 원자가 표현된 루이스 구조식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선 여기 벤젠고리를 먼저 중심으로 그려볼 건데,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질소가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전화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탄소가 연결돼 있긴 하지만은 벤젠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뭐 이런 탄소들은 지금 전부 다 결합이 3개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마저 4개를 채워주려면은 가장 바깥에 수소가 1개씩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고 각 탄소마다 결합이 4개씩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OH로 그릴게요. 자, 근데 이제 보면은 OH 일단 이렇게 그릴 건데, 바로 여기에 이제 탄소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뭐 여기 이렇게 NH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탄소 한번 볼까요? 이탄소 보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둘, 셋, 3개 결합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하나 생략이 된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그리려면은 원래 구조에서 OH가 이렇게 앞에 있는 구조로 그렸기 때문에 H는 뒤로 가 있는 구조로 그리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탄소도 마찬가지로 탄소 하나는 앞으로 나와 있지만은 남은 수소 하나는 뒤에 들어와 있는 게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OH 연결돼 있지만은 실제로는 H 2개가 더 연결이 되겠다. 그리고 여기 그려볼게요. 산소가 이제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탄소에 지금 염소가 2개 연결을 해놨지만은 지금 이런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하나 생략이 된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사실 이제 그 여기 이렇게 진하고 점성을 그린 거는 그냥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풀 때는 뭐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그냥 그리도록 하세요. 이거는 그냥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린 거고, 실제로는 이 정도로만 그려도 다 인증을 해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공명 구조를 가지는 3개의 부분을 동그라미 표시하려 돼 있는데, 자, 우선은 여기 펩타이드 결합. 자, 이 펩타이드 결합이 아까 3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공명 구조를 가진다라고 말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벤젠 구조. 벤젠 구조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이중결합 이렇게 있지만은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제 공명 구조 또 가진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명 구조를 가진 부분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공명 구조를 가지느냐? 지금 위에는 그 산소가 이제 위에 산소와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래 산소가 이중결합이 되도록 공명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부분을 동그라미 표시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C2H2 구조에 존재하는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의 수를 이제 제시하라 되어 있는데, 일단은 C2H2를 먼저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리면 되고, 일단은 여기 있는 탄소 원자가 어떤 혼성 오비탈을 가지는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혼성 오비탈을 우리가 좀 어렵게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만약에 탄소가 sp3 혼성을 가진다면은 주변에 이제 전자쌍들이 109.5도, 그러니까 정사면체형과 같은 이제 배치를 가진다라고 말했었고, 정확히 하면 4면체형이죠. 그 다음에 sp2는 이제 120도 평면 삼각형 형태의 결합각을 가진다라 했었고, 그 다음에 sp 혼성 오비탈은 이제 180도라 했었죠. 얘는 이제 직선형 결합각을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탄소를 중심으로 한 결합각이 이렇게 보면 180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혼성 오비탈을 가진 거예요? sp 혼성 오비탈을 가진 거죠. 그래서 sp 혼성 오비탈을 가졌다 라고 말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탄소가 어떻게 시그마 결합을 하고 어떻게 파이 결합을 한 것이냐 설명을 해보면은, 자, 탄소에 지금 sp 혼성 오비탈이 이렇게 하나, 정확히는 이렇게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가지는데, 이쪽하고는 수소의 원S 오비탈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탄소, 이 탄소도 마찬가지로 하나 가진 sp 혼성 오비탈,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하고 두 개 여기서 결합을 하나 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H하고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하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결합들이 전부 다 시그마 결합이라고 말을 했죠. 그 다음에 탄소가, 그러니까 p오비탈 3개 중에서 하나만 혼성에 사용을 한 거니까 나머지 두 개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었고, 그 두 개가 각각 탄소와 파의 결합을 이루겠죠. 정확히 말하자면은 하나의 p오비탈은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 결합을 하나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초록색 할게요. 이렇게 눕혀져 있을 텐데, 이렇게 눕혀져 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얘도 파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시그마 결합 하나와 파이 결합 두 개가 있어서 총 3중 결합을 이루는 거고, 그 다음에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 이렇게 시그마 결합이 하나씩 있다. 그럼 정리하자면은 총 시그마 결합은 3개 있고 파이 결합은 2개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첫 번째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